아버지,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3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집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보, 저 왔어요. 여보, 여보, 괜찮아? 매달 25일이 되면 제 통장에는 정확히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연금 310만 원, 아내 연금 90만 원, 두 사람을 합치면 매달 4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한 푼 없는 8억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아이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병원비 때문에 불안해할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교감 선생님은 다르다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낡은 빌라 창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찍히던 400만 원도 더 이상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도 왜 생활은 무너졌을까요? 왜 평생 지킨 집을 팔아야 했을까요? 왜 68살이 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부부의 집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400만 원의 연금 뒤에 숨어있던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성호입니다. 그일은 부세성호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은퇴하던 날, 저는 학교 정문을 나서며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부딪히고 학교 행사와 회의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대출 한 푼 없는 8억 원짜리 신도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제 연금은 310만 원, 아내 미영의 연금은 90만 원, 두 사람을 합치면 매달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가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죠. 미영은 아이들을 다 키운 뒤 동네 마트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작은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든든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면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원비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전에는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던 물건도 쉽게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등산복을 맞췄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제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역시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퇴하고도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이제는 월급이 아니라 연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서론은,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연금이 400만 원인데 이 정도도 못 쓰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친구 모임과 경조사비도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외식비와 교통비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매달 반복되면서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미영의 무릎도 문제였습니다. 마트에서 오래 일한 탓에 연골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아내는 거실에 앉아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비와 약값이 들었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2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병원에 가야 했고 비용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에게는 400만 원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채소 가격부터 확인했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과일 하나를 사는데도 몇 번씩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연금이 4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지금 돌아보면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매달 들어오는 400만 원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브레이크가 달아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아래에는 작은 구멍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멍이 얼마나 깊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구멍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 미영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지난달 지출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난달에도 연금만으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예금에서 100만 원을 더 꺼냈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원비도 좀 들었잖아. 친구 아들 결혼식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갈 때는 이름 없는 옷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외출하면 교통비와 식비로 10만 원 넘게 쓰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매달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료와 통신비도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날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4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줄이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익숙해진 생활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는 외식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나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밥 한 끼 먹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해. 말을 뱉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예전처럼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8억 원짜리 아파트만 믿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집이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패를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늘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우리에게 돈을 부탁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준혁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밑은 어두웠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고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언제?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부터 아는 사람과 유통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거래처도 조금씩 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끊기고 물건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큰일을 우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묻자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순간 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 몇백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몇천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쉽게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아들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억 원이요.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어요. 이번에만 넘기면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도 조금씩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아내가 울먹이며 묻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대요. 연금이 매달 400만 원씩 나오니까 이자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방법까지 알아보고 온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연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집까지 계산하고 왔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자기 힘으로 잘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무너진 얼굴을 하고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저러다 정말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가고 집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은 생활비였습니다.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안전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절대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노후 자금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반드시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눈앞에서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두고 간 대출 상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3억 원. 그 숫자가 종이 위에 너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자료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금이 400만 원이나 들어오니까요. 아들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원금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칠 뒤 저와 아내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직원은 금리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아들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이 제 이름 옆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내민 손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저와 아내 미영은 은행 상담 창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직원은 준비한 서류를 한 장씩 꺼내놓았습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 소득 확인 자료, 연금 수령 내역, 대출 약정서, 변동금리 안내문. 서류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리만 보면 매달 이자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숫자만 있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저와 아내가 받는 연금이 400만 원이나 되니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원금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충분히 상의하셨습니까? 집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옆에 앉은 미영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대출금 3억 원, 그 거대한 숫자가 제 이름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연금이 매달 400만 원이나 들어오잖아. 준혁이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고 대출금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은 통장에 들어온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출금 내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남긴 빚은 그대로 저희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이자는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울해서 연금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빠져도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를 조금 조절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아끼면 돼. 준혁이 사업만 살아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지서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논리나 몇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올랐습니다. 100만 원 남짓하던 이자는 어느새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달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고지서에 찍혔습니다. 연금 400만 원, 대출이자 180만 원, 남는 돈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의 생활비였던 220만 원이 이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돈이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무릎 치료비와 혈압, 약값도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보험료와 통신비를 내야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빠져나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식비도 필요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갈 때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물건부터 찾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감, 할인 식재료를 사기 위해 일부러 늦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과일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샀습니다. 반찬도 줄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는 외식하지 말아요. 집에 있는 반찬으로 먹으면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만나면 제가 먼저 밥값을 냈습니다. 비싼 등산복을 입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만 원짜리 모임 회비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최교감, 이번 주 등산, 모임, 나오지.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아.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서, 집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꼭 나갈게. 사실은 갈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한 번 나가면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쉽게 나갔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부부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모임에 못 나온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준혁이는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거래처와 거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전화가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라. 네, 사업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거냐?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조금 빌렸어요. 제2금융권에서도요. 거래처 대금을 막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가 빌려준 3억 원은 사업을 살리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번지고 있던 불을 잠시 가리기 위한 돈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연금,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참 든든했습니다. 국가가 제 노후를 책임져주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에서 이자를 가져갔습니다. 통장에는 숫자가 찍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줄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웃음은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 제가 마지막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그 집도 더 이상 저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빚을 떠안고 흔들리는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파산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불 꺼진 거실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자만 계속 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끝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을 놓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 8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격이 잘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급하게 파시려면 7억 원 초반까지 낮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8억 원짜리 집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려고 하니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만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아내는 아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걸레질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7억 2천만 원에 집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에서 은행 대출 3억 원을 갚았습니다. 밀린 이자도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중개 수수료도 빠져나갔습니다. 이사 비용과 각종 정리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4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값은 통장 잔액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 8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실제로 팔고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속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숫자를 믿고 무리한 선택을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3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는 대부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훨씬 작았습니다. 큰 식탁도 버렸습니다. 장식장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모아 온 그릇도 일부만 남겼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가구들이 아파트 앞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경비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 교감님,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나 봐요. 저는 웃는 척했습니다. 그냥 조금 작은 곳으로 옮깁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아내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떠난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안정, 아이들이 자란 시간, 은퇴 후에도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빌라는 신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예전 아파트 거실에 있던 소파를 놓으면 지나갈 길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부엌도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면 냉장고 문을 열려면 식탁 의자를 먼저 밀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건물벽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벽지 사이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출은 정리됐으니까. 은행에 매달 180만 원씩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로이나 180만 원, 연금 400만 원이면 여기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 빚은 없잖아. 없잖나. 우리 둘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3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빌라로 옮기니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면 잠시 혼자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서로 마주쳤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가도 동선이 겹쳤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설거지 그릇이 조금 쌓여 있어도,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만 커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가만아 창문을 닫아도 외부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건은 왜 또 여기다 놓았어요? 당신은 텔레비전 소리 좀 줄이면 안 돼요. 싱크대가 좁은데 왜 물건을 이렇게 많이 꺼내놨어요?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좁아진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마음도 함께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오래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침마다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방향에 맞춰 화분을 옮겼습니다. 새 집에는 화분을 놓을 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창가에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이사 오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미영은 버리기 전에 화분을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버린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의 리듬도 함께 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단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빌라는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오래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10년 넘게 서서 일한 탓에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한 층, 두 층, 세 층, 그리고 마지막 4층. 미영은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중간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는 날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장을 같이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계단을 올라오다가 현관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영은 무릎을 감싸준 채 말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아프네요. 저는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영의 무릎 사진을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지면 수술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는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와 재활치료까지 생각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 매달 들어와도 갑자기 필요한 목돈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이 조금 부족해도 8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빌라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동안 아내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노후에는 계단 하나도 삶의 무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바닥에 앉아 저는 가계부를 보며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준혁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3억 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냐?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너 때문에 집까지 팔고 여기로 이사 온 걸 모르니 내 엄마는 무릎 수술 이야기까지 듣고 왔어. 그런데 또 돈을 달라는 거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제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파스를 붙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얼마나 필요하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는데 어떡해요? 조금만 보내줍시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병원비가 필요하잖아. 당신 수술비도 준비해야 해. 미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 수술은 조금 미뤄도 돼요. 아이들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미영이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래도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남겨두었던 현금 일부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내의 무릎보다 손주의 학원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들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정말 부모의 역할일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나갔습니다.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혁이에게 보낸 돈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습니다. 미영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씨, 무슨 소리야? 당신 무릎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일을 해. 하지만 미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마트에서 사람이 부족하대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몇 시간만 나가면 된대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마트에서 10년 넘게 서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마트 바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수술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과 병원비, 아들 지원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영은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하면 돼요. 몸이 힘들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마트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무릎은 더 심하게 부었습니다. 밤이 되면 파스를 여러 장 붙였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버는 120만 원은 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다시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해서 병원비를 벌고 일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더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교감으로 퇴직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를 말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33년 교직 생활은 이력서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시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경험 많은 교육자가 아니라 60이 넘은 구직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근처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리수거 정리와 택배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입주민 민원도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 행사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택배를 받아주고 밤새 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경비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직업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모자가 낯설었습니다. 초소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오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차량 출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배도 받아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분리수거장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무 중에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학교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최 선생님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예. 소일거리 삼아 조금 나왔습니다. 그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더 아픈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하며 받는 월급은 약 210만 원이었습니다. 미영이 마트에서 버는 돈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금 400만 원까지 더하면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나갔습니다.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결과가 저희 노후를 지키는데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을 대신 버티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삶까지 대신 떠안는다면 그것은 결국 아들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마지막 노후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부모라는 책임, 손주들에 대한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미영도 계속 일했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의 연금은 여전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깊은 구멍 속에서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초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분리수거장을 정리한 뒤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현관문을 열면 미영이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붙잡은 채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트에서 쓰던 장갑과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했습니다. 아픈 무릎으로 4층까지 올라오려다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다리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사를 마친 의사는 생각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릎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미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넘어지면서 손상도 더 커졌습니다.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머릿속에 돈부터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돈 많이 들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연금도 있고 내가 일도 하고 있잖아. 당신은 치료만 생각해.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술과 입원,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적어도 1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보름 정도만 입원해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일을 하며 받는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필요한 목돈 앞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아들의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집을 팔고 좁은 빌라로 옮기고 다시 일터로 나간 이유도 결국 아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뻐한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수술은 잘 끝났니?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단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이들 학원비가 2달째 밀렸어요. 12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비와 간병비 때문에 통장 잔액은 또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준혁아, 지금 네 엄마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모르니? 우리가 너 때문에 집까지 팔았어. 3억 원도 줬어. 매달 돈도 보냈어. 그런데 또 학원비를 달라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120만 원. 아내 수술비를 준비하려고 남겨둔 돈에서 꺼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른 뒤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픈 아내보다 아들의 부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일까? 그날 저녁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님이 매달 보내주시는 돈 있잖아요. 그 돈, 아이들 학원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다론,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혁이가 학원비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사업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이 더 생겼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빚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2금융권에서도 빌렸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있어요.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은 아이들 학원비가 아니라 그 빚이자 막는 데 쓰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3억 원. 매달 보낸 100만 원. 이번에 다시 보낸 120만 원. 그 돈은 손주들의 학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숨겨진 빚을 막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무서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이 아버님, 빌라 보증금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 보증금은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갚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고 난 뒤 겨우 지켜낸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돈을 주는 것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더 늦추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체통 안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사업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이름이 일부 서류에 사용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들이 사업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 믿었습니다. 가족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제 연금과 마지막 보증금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수술한 무릎 때문에 제대로 돌아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낮에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준혁이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학원비라고 받아간 돈이 빚 이자로 사라졌다는 사실, 마지막 보증금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 제 이름이 사용된 서류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미영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매달 4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오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3억 원을 주면 한 번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끝이 없는 지원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내어주는 희생은 자식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함께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법원 통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채무와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이름이 일부 사업 서류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설마 여기까지 했을까? 내가 아들을 너무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롱미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냈습니다. 아내 수술비로 남겨둔 돈까지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빌라 보증금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수술한 무릎 때문에 편하게 돌아눕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자식을 한 번만 더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됐습니다. 두 번은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우리 부부의 노후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원비라고 보낸 돈이 실제로는 준혁이의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것, 아들이
빌라 보증금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 제 이름이 사용된 서류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미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집도 팔았어요. 당신도 다시 일하고 있어요. 나도 아픈 무릎으로 마트에 나갔어요. 이제 더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준혁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끝없이 대신 책임질 것인지, 그러부 비탄, 비둥, 칭냐, 처불이 아니면 남은 삶이라도 아내와 함께 지킬 것인지. 저는 아침 일찍 법률지원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 앞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 서류 봉투를 꼭 쥔 사람들, 전화기를 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들.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은, 상담원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온 통지서와 은행 자료, 연금 수령 내역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들의 사업 서류에 제 이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어떤 계약도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연금을 지킬 방법도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책임 범위는 서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의가 임의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과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계좌나 보호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자식인데 설마 이번만 넘기면 괜찮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생각으로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저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만 넘기면 어떻게든 정리할게요. 예전 같으면 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 내 빚을 대신 갚아주지도 않겠다. 내 이름을 사용한 서류가 있다면 법적으로 확인할 거다. 너도 이제 네가 만든 문제를 네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계속 매달렸습니다. 손주들 생각은 안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냐고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건 모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아내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경비 일을 이바순한 예전에는 제복을 입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교감으로 일했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제 생활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땀 흘려 번 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메우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돈은 제 생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용도 무리한 일은 줄였습니다. 무릎 상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약도 제때 챙겼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도 하나씩 줄였습니다. 친구 모임에 모두 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밥값을 대신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싼 등산복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매번 큰돈을 쥐어주는 일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희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1,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트 마감 시간에 할인된 채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궁상 맞다고 생각했을 일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형편 안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정직한 생활이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여전히 통장에는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 숫자를 보며 우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써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 하나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400만 원은 자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식사비를 내는 돈도 아닙니다. 아내의 약을 사고 병원에 가고 겨울 난방비를 내고 남은 생을 조용히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연금이 높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대출 하나가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커집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면 현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끝없이 돈을 보내면 아무리 많은 연금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 집의 가격과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다릅니다. 집값이 8억 원이라고 해도 대출과 세금, 비용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이 많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셋째, 자식을 돕더라도 반드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과 병원비까지 내어주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어림자 부모와 자식 모두를 더 깊은 위기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체면을 위해 돈을 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비싼 옷, 친구들 앞에서 내는 밥값, 그 어떤 것도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쓰는 것, 아플 때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 배우자와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결정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에 찍힌 연금 액수가 든든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한 번만 냉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병원비를 위한 현금은 따로 있는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 내 생활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남의 시선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부디 저희 부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누구의 빚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의 돈과 건강, 가족관계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구의 빚도 아닌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